예, 제가 강의를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까지 제일 현장이 뜨거웠던 데는 세바시하고 김미경 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한 세 번째쯤 된 것 같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강의를 이제 계속 해올 수 있었던 두 가지 원동력이라고 하면 우선 하나는 컨텐츠가 이제 제자리 걸음 만들기입니다. 매일 추가한다. 매번 추가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이야기를 단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했던 걸 거기에 하나 바뀐 게 없이 추가된 거 없이 그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 양심으로 뭐라도 추가를 하건 바꾸건 한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전 PPT를 안 씁니다. 이렇게 딱 내가 그 다음 장표가 뭐가 나올지를 아는 이 고착화된 이렇게 유연성이 없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없는 틀을 안 갖고 강의를 하려고 처음부터 PPT를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할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지루할 것 같아서 아니 다음 장표가 뭐가 나오는지 알고 그렇게 장표에 이제 얽매이다 보면 그걸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강의가 지겹죠. 어떤 날은 강의를 4개 하는 날도 있거든요. 서울에서 4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날이 있는데 그거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오늘 4개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 가서 4번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기가 싫죠. 그래서 저는 조립식으로 합니다. 모듈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조각이 저는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개의 퍼즐 조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조각을 계속 늘리는 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매번 강의에서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1년 차인데요.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이 물론 이제 그 조각 중에는 사라진 것도 있고 내가 잊은 것도 있고 안 써먹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 조각들은 계속 진화하죠. 이전 조각보다 더 나은 조각들이 새롭게 투입이 되고 다른 건 이제 이전 것들은 죽고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 조각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가 일종의 모험입니다. 여행이에요. 그냥 낯선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오냐 들어와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또 3가지를 얘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또 여기 앉아서 3가지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갖고 오죠. 근데 이 카테고리 안에 채우는 세세한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2만 개 조각으로 이렇게 불러와서 조립을 한다는 거죠. 3가지 얘기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절대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나이가 62년생인데요. 살면서 정말 이걸 절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저녁에는 조선호텔에서 권노갑 고문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1930년생이십니다. 내가 공민회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 그 권노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2인자 목포상고 4년 후배 완벽한 2인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그 임기 중에 날개가 꺾이셨어요. 정동영 의원이랑 막 그 정풍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측근들 다 쳐라. 니들이 왜 대통령 뒤에서 뭐 인사하고 뭐 하냐 그래가지고 다 잘렸습니다. 거의 무슨
이제 그분의 인생은 거기가 정점이었고 나는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뵈니까 저보다 더 젊어요. 정말 요즘도 골프 치시고 진짜 젊게 사시더라고요. 박지원 실장이라고 있죠. 제가 국민의 정부 때 비서실장으로 모셨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연설 비서관이 됐을 때 그분은 감옥에 가셨습니다. 대북 송금으로 4, 5년인가 깜빵에 가셨어요. 나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이제 나오셨어요. 감옥에서. 나오셨지만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고 나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발 노무현 대통령께 이런 조언을 좀 해드려라. 너무 앞서가신다. 계속 나는 저런 열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의욕이 살아계신 게 솔직히 그 당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도 드셨고 이제 형도 살고 나오셔서 그 다음 스텝이 뭐가 있을까 이분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근데 뭔가 의욕을 갖고 막 열정을 갖고 전화를 하시고 막 이러는 그 뒤에 그분 인생은 더 커졌습니다. 그 뒤에 국정원장 하고요,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고요, 당 대표를 하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그분 인생은 그 이후였어요. 가깝게는 저희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성에서 갔는데 외할머니가 환갑이 되셨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돌아가시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뭐 전쟁이 나면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런 꿈 꾸고 외할머니랑 헤어지고 늘 어릴 때부터 그런 걱정 속에 살았는데 예순이 되니까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할머니 스스로 다 살았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다 살았다.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계속 했습니다. 95세까지 사셨어요. 95세.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고 특히 패백 요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늘 어디에 불려가셔서 그냥 고생하시고 음식 얻어오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아까운 기술을 할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이제 전수도 안 된다. 젊은 사람들 이거 못한다. 사실은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패백이 없어져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아깝다고 이걸 뭐 책이든 뭐든 그걸 남겨야 된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다 살았고 내가 지금 뭘 남기냐. 그 뒤로도요 한 40년 더 사셨어요. 40년 동안 매일 오늘이 죽는 날이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지금 산 것도 너무 오래 살았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는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 25살에 간첩죄로 잡혀가서 사형 선고 받고 20년 동안 형을 사셨습니다. 감옥에서. 희한하네요. 신영복 선생도 목포상고를 나왔습니다. 목포상고를 나왔고 서울대 경제과 나와서 대학원 졸업하고 시간강사 육사에서 중2로 이제 시간강사를 하다가 간첩죄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20년을 살다 나와서 이제 청춘을 다 보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공회대 시간강사로 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뭐 50이 넘어가지고 성공회대 취직을 했는데 교수로 24년을 이제 하고 돌아가셨어요. 2016년에 74세, 향년 7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4년이 어렸을 때 20몇 년 학교 다니는 거. 또 어머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세요. 어렸을 때는 이 학교 간사에서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깜빵이 또 학교잖아요. 깜빵 가서 20년 또 배우고 진짜 배움은 깜빵에서 배웠다고. 사람에게 배웠다. 사람. 예를 들자면 오래된 장기수 나이 드신 목수가 이제 어떤 잘못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땅에 집을 이제 그리는데
바닥부터 그리더라고요. 주춧돌부터 이렇게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맨 마지막에 그리더라고요. 근데 신영복 선생은 평생을 지붕부터 그림을 그렸다. 그 지구를 안 지어본 사람,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머리로만 산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린다. 근데 일을 해본 사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까지 간 사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머리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아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목수가.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례가 그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에 본인이 다 쓴 편지입니다. 그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기하고 뭐 절도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다 잡혀왔어요. 근데 어느 날 신영복 선생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돈이 없어서 피를 팔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분이 68년에 감옥에 갔으니까 뭐 옛날 얘기입니다. 매혈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를 헌혈이 아니고 매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피를 팔러 갈 때 찬물을 엄청 먹고 갔대요. 물을 탔대요, 피에다. 그래서 자기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을 거래. 그거를 신영복 선생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너무 찔렸다고. 그게. 아니 그 사기꾼 절도범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뭘 모르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만 공부 많이 한 누구보다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공부는 못했지만 뭐 죄는 지었지만 자기가 피에 물을 타서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하여튼 얘기가 길어지는데 신영복 선생이 그 88년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저도 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와, 이 선생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니 아무 죄가 없어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중앙정보부에서 죄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유신 하려고 막 간첩단 일망타진해가지고 다 간첩들이 아니에요. 잡혀가서 자기가 그 간첩단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 그 어느 간첩단이라는데 그 단체 이름을 잡혀가서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일생을 감옥에서 다 보냈는데 하나도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인생이 그분의 메인이었어요. 진짜 인생은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아요? 아니 대학 갓 졸업해서 잡혀가서 20년 동안 밖에 그 사람 이름을 알리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나와서 북글씨 그 처음처럼 소주에 쓴 그런 것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감옥에 있을 때 뭔 책을 냅니까? 감옥으로부터 사색 내시고 담론 뭐 처음처럼 책들이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그 기억하는 내가 사람 중에 10명인 모르지만 100명 꼽으라면 신영복 선생을 꼽습니다.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그게 환갑 넘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늦었다는 때는 없다. 그리고 언제 뜰지 모른다. 어느 나이에.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보고 김대중 대통령도 봤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전 생애에서요 대통령하고 마지막 그거는 정말 몇 년 안 됩니다. 딱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체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감옥 생활 6년 하고 죽을 고비 5번 넘기고 결국 맨 마지막에 대통령 되고 그리고 이제 임기 끝나고 좀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 늦지 않았다. 스스로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건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경우도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계속 위기였고 계속 여기가 끝인가 보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떨어졌을 때, 뭐 계속 그랬어요. 그냥 순탄하게 온 적이 없는, 또 대학도 떨어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김우중 회장을 이제 모시는 조직에 갔는데, 그 전까지 대우증권이라는 데를 다니다가 김우중 대통령을 모시는 대우 회장 비서실에 갔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특히 내가 이제 모시는 직속 상사가 제가 모시는 동안 제 손에서 일이 마무리되도록 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일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됐다고 일이 가져오라고. 내가 하는. 그리고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우울증 생각만 하면은 막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되게 힘든 병입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정말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간절한 소원은 남들처럼 사는 거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냥 직장 출퇴근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월급 받으면서 사는 거. 정말이었습니다. 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직장 다니는 내내도 그랬지만 내일은 또 내일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뭐 청와대에서 8년을 버티고 나와서 결정적으로 51살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그야말로 인생 퇴물이 된 거예요. 아내가 월급 200만 원, 그러니까 월 200을 벌어오라고 했는데 200을 못 버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때 또 되게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사는 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까 내가? 그 200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오다가 내가 깜짝 놀란 요 앞 건물이 제가 근무했던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이 앞 건물이 길 건너 딱 있는 시커먼 건물이 효성그룹입니다. 제가 효성 회장을 모셨습니다. 효성 회장을 모시는 상무를 했습니다. 지금 조성래 회장 돌아가셨습니다. 김우중 회장도 돌아가셨고 제가 모셨던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회장님을 모실 때 배우가 되게 좋았어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 방도 주셨고 그 여기 11층에 가면 11층은 회장만 써요. 그 회장 아드님 이렇게 그 층은 다 그리고 제 방도 거기 있었고 거기에 또 회장 전용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서 늘 불러서 저랑 같이 둘이 앉아서 밥을 점심은 약속이 없으면 이렇게 같이 불러서 먹고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소심하고 뭐 그런 강박증 같은 걸 많이 느껴서 그런 분 만나면 더 부담스러워요. 이분한테 잘릴까봐, 이분을 실망시킬까봐, 이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보름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한 게 여기가 포장마차촌이 있어요. 길 건너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녁 때 가면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저녁 때 혼자 술을 거기서 마시면서 정말 더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은. 그리고 당장 여기를 그만두면 이제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다니고 싶은데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한테 가서 어떻게 말을 하나? 왜 또 거기를 못 다녀서 또 거기를 나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아내한테 보였거든요. 배우에서 우울증으로 그만둘 때도 그랬고 그때마다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러는데 효성 다닐 때만 해도 나이가 50 직전이었거든요. 이 나이 먹어서도 그 적응을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이제 이런 소리를 막 할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는 말도 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이걸 못하는 내가 정말 너무 한심하고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그 자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놓기가. 근데 쥐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께서 그만두는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해보래요. 뭐가 왜 그만두냐.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늘 뭐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늘 위기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결국은 그 위기는 사람에게서 오거든요. 관계에서 옵니다. 저 일에서는 오지 않았어요. 일에서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저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두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뭘 딱 시키는 일 아니면 언제 하기로 되어 있고 그때까지만 내가 하면 되면 내가 다 잠 안 자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두려운 일이 아니고 일 때문에 위기로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막 강박관념과 그 완벽주의 성향으로 어떻게든 일은 해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일로 위기를 맞은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년간 대통령 글을 쓰면서 단 한 번도 시간 마감을 못 맞춰서 대통령님 저 못 썼는데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거를 너무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김우중 회장 글 쓰면서부터 그런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서는 위기가 안 오는데 되게 관계가 싫어서 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는 내가 지금 와서 이제 깨달은 건데 왜 그 사람이 싫냐?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면은 싫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싫어서 사람이 싫으면 그 직장도 싫고 다 싫어요. 일도 싫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싫은 것은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므로써 극복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관계에서 위기는요. 넘사벽을 만났을 때 옵니다. 넘사벽을 만났을 때.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뭐 공황장애가 오고 다 그거는 넘사벽을 만났을 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만났을 때.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저 사람 내가 비율을 맞출 수 없구나. 저 사람 기대에 부응할 수 없겠구나. 그랬을 때 내가 거기를 그만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만만한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위기가 안 와요. 아마 만약에 시어머니를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중에 시어머니하고 어떤 위기라면 그거는 시어머니가 믿거나 싫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너무 깐깐하고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못 맞추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시어머니 시키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두 관계에서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 넘사벽에서 맞는 위기는요. 저도 이제 지나고 안 겁니다. 지나고 안 건데 일단 첫 번째 그 넘사벽 그 대상도 처음은 나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또 느낀 것은 더 깊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도 별게 없어요. 정말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KBS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강원국의 지금이 사람을 한 2년 8개월 하면서 진짜 난다긴다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글로는 뭐 조정래 선생님 같은 분들 진짜 넘사벽이죠. 제가 볼 때. 뭐 유시민 작가하고 평소에 많이 봐서 내가
크게 뭐 대단한 분은 아니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알지만 처음 만난 그러니까 이 말이 그분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보면은 위대해 보여요. 멀리서 보면 아니 왜 그러냐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그런 부분만 보이고 내가 아는 나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 없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글을 태백산맥을 책으로 접했을 때 그분은 넘사벽인데 그분이 나한테 문자 보내고 막 오탈자 내고 막 비밀에 가까이서 그분과 연락을 취하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나와 똑같아요. 평소에는 나와 똑같이 글을 써요. 똑같이 오탈자는 맞춤법은 저보다 모르세요. 옛날 분이셔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알게 되니까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건 아니다. 그럼 나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잘할 수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고 또 그분들도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나랑 똑같다. 이렇게 알고 나면은 사실 넘사벽에 부딪혀서 내가 위기를 맞을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은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멀리 나와 있고 이제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반추해 보니까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막 위기를 맞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세 가지로 극복했습니다. 당시에는 첫 번째가 그냥 리셋입니다. 리셋. 내일부터 다시 시작. 다 있고 다 됐고 그냥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컴퓨터 껐다 켜. 그동안에 컴퓨터 막 난장판 되고 뭐 그동안에 뭐가 뭐 얼마나 내가 축적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까울 필요도 없고 그동안의 관계 나쁜 거 다 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리셋. 두 번째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으로.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간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5분 시간이 너무 빨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죠. 학기 초에 3월 달에 이제 반편성이 돼서 모이면은 왜들 그렇게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때는 서로 모르니까 서로 떠들지도 않아요. 서로 얘기도 안 해요. 조용히 공부만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막 애들이 진짜 얘들을 어떻게 얘들하고 경쟁을 하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월 말 원래고사 보기 전까지 3월 한 달간 근데 딱 뚜껑을 열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1등부터 꼴등까지 나와요. 나오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학기 초의 그 초심,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대단해 보이고 그런 초심을 그런 긴장을 놓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직장 다닐 때도 하여튼 처음 직장 생활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국면 전환입니다. 국면 전환.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하다 하기 싫으면 저는 영어 공부로 바꾸고요. 직장 생활도 얼마든지 국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안 돼서 그러면 이 사람 찾아가서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하거나 저는 직장을 9번 그만뒀어요. 그게 다 국면 전환입니다. 그냥 우울증 왔을 때 직장 사표 내고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늘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수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보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면 전환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해보거나 초심으로 돌아가거나 리셋하거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위기 오해하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얘기로 뭐 강의도 뭐 2시간짜리 강의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삶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읽고 듣는 삶과 말하고 쓰는 삶. 읽고 듣는 삶은 어디에 종속된 삶입니다. 한마디로 어디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하는 삶. 남의 평가를 받는 삶. 남에게 인정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삶. 남의 눈치 보는 삶.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삶. 계속 읽고 들어서 그 사람 맞춰주는 삶. 한마디로 반사체로 사는 삶입니다. 말하고 쓰는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발광체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체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이끄는 삶입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요. 누구나 인생에서 이 두 유형의 삶을 삽니다. 한 번 시기는 그 시기가 저는 반드시 거친다고 봅니다. 이 두 유형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분은 60까지 첫 번째 인생을 살아요. 읽고 듣는 삶을. 월급 받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그냥 나머지 여생은 그때 성공한 그래서 번 돈과 그 명망을 가지고 그냥 과거에 내가 지점장 했다, 뭐 교장 선생 했다로 인생을 끝내죠. 그렇지만 어쨌든 두 번째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50살에 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변곡점이 50살에 생겼어요. 저는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읽고 듣는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고 쓰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면 전환이 되려면은 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계기입니다. 계기. 저는 계기가 잘린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동기는 뭐였냐? 아내가 월 200을 벌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계기로 잘렸는데 내가 200을 벌 필요가 없었으면 두 번째 삶을 나는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럼 집에 있었겠죠. 근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월 200을 벌어오라니. 벌려면 뭐 그냥 말하고 써야 돼요. 결국은 말하고 쓰면서 나를 알리고 남들이 내 말과 글에 값을 쳐줘요. 돈을 줍니다. 내가 뭔가 말하지 않고 쓰지 않는데 누가 뭘 줍니까? 아니 여기 오늘 다 이 컨텐츠라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말하고 쓰는 내용입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말하고 써야 돈을 법니다. 어디에 쓰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하고 쓰는 삶을 살았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컨텐츠고요. 두 번째가 스토리고요. 세 번째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또는 스타일. 컨텐츠의 시대, 뭐 지금도 컨텐츠의 시대지만 저는 컨텐츠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인공지능, AI 때문에. 이제는 컨텐츠로 차별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컨텐츠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무료로 다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이제 근데 앞으로 컨텐츠의 힘은 점점 작아질 거다. 근데 콘텐츠는 있어야 돼요. 콘텐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경험이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 뭐 음식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하나입니다. 하나. 콘텐츠는 여러 개면 오히려 그거는 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개 잘하고 직장 다닐 때는 여러 개 잘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 세계에서는 여러 개 하는 게 단점입니다. 정말 이것저것 잘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잘하면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만 그래서 나는 이 분야가 좋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전 두루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 컨텐츠가 필요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지금 11년 차인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스토리를 찾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컨텐츠의 시대가 그 약효가 저는 이미 좀 줄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컨텐츠에 스토리가 입혀지죠. 내 스토리죠. 내 스토리. 내 스토리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 컨텐츠는 주인이 없는 컨텐츠예요. 그거는 절대 돈 주고 안 사요. 그 컨텐츠 인터넷에도 있던데 유튜브에도 있던데
인공지능이 다 주던데 왜 네 걸 돈 주고 사야 돼? 근데 내 스토리가 입혀지는 순간 그건 나만의 컨텐츠입니다. 다른 데 가서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입혀야 돼요.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스토리가 들어가면 그 컨텐츠가 내 것도 되지만 재밌어집니다. 그 컨텐츠 자체가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서사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요즘에 느끼는 건 스토리의 시대도 저물고 있구나. 이제 무슨 시대냐면 그야말로 캐릭터. 캐릭터. 그러니까 제가 유시민 작가를 전부 롤 모델이었어요. 컨텐츠가 그러니까 저분은 게임이 안 돼. 정말 컨텐츠가 분야도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글쓰기에 관해서만 그분하고 컨텐츠를 견주니까 내가 쓴 글쓰기 책이 그분이 쓴 글쓰기 책보다 더 팔리더라고요. 그분이 많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스토리. 이분은 스토리를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집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개인사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분 자식들 아내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스토리를 입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뭘로 됐냐? 이분은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의 업계가 팬덤의 시대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 보고 사지 않아요. 재밌어서 사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해서 삽니다. 이 작가의 책은 내용 불문하고 그냥 사고 싶어. 그 캐릭터가 좋은 겁니다. 왠지 이 사람은 사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돕고 싶어. 내가 이 사람 좋아해. 이 사람한테 좀 힘을 주고 싶어.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들으러 와요. 그 유시민 작가 별 들을 얘기도 없는데도 사람 얘기 때려 몰립니다. 때려 몰려요. 재밌는 얘기 재미없어요. 그분 재밌게 얘기 안 해요. 스토리가 없어요. 얘기에 컨텐츠만 얘기합니다. 그거 들으러 와요. 그거는 바로 이제 이미 캐릭터의 시대. 그래서 이 컨텐츠의 시대 때는 한숨을 크게 쉬시는데 그게 끝나고 다음 시대에 온 게 아니고요. 이제 중첩되는 겁니다. 컨텐츠가 당연히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SNS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저게 중요합니다. 저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삼박자가 되어야 그야말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 청중이나 독자를 할 수 있지. 그 전에 이제 스토리가 좋으면은 그 선호도 이런 게 올라가요. 친근감, 선호도.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로 어떤 인지도 같은 걸 만듭니다. 인지도. 이 인지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되냐면 그 주제, 그 테마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최고야. 그 친구 아주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상, 그 테마를 잘 잡으면 그거에 있어서는 최고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독서 지도사도 계시던데 독서 지도사로 1등을 하기는 정말 어렵죠.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독서 지도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분하면 특색 있는 어느 하나를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 주제에 관해서는 1등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인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분야는 누구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여기 계신 분 누구나. 그래서 그렇게 콘텐츠를 가지고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요. 지금까지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다?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이만큼 있어요. 스토리를 복귀해서 발굴하세요. 지금 잊어서 그래요. 기억 속에 다 묻혀 있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어요. 과거 것을 복원해서 거기다가 재밌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앞으로 살 날 동안 새로운 스토리를 계속 만들면서 자기 컨텐츠에 그걸 접목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나름의 자기 캐릭터를 만들면 5분 초과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